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한 건배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시계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 후배 녀석이 7년 넘게 사귄 여자와 실컷 싸우고 헤어졌다. 녀석은 그녀를 잊어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얼큰하게 취하고 나서는 옛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떠오른다. 늘 술이 문제다. 중요한 건 평소 문학이나 드라마와는 담을 쌓고 사는 녀석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선배, 우린 목적지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녀석의 표현이 그랬다.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종착지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둘만의 여행을 떠났으나 어디선가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길을 잃었노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괜찮아요. 곧 잊을 테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전두엽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흐리멍덩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 표정은 제 사정은 들었으니 이제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만 지나면 곧 무뎌질 거야 라거나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잖아 같은 식상한 멘트를 쏟아내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기 싫었다. 그저 뜬금없이 류시와 시인의 나무의 시에 나오는 짤막한 구절을 들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추억과 상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녀석이 들을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자 조용히 읊조렸던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난 건하게 취한 후배를 택시에 우겨넣다시피 한 다음 심야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앞좌석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득대고 있었다. 그들을 슬쩍 바라보다가 사랑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 내 발걸음은 네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부재의 존재.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가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단 부고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북 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스즈,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 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 있게 말하면 그리운 맛이라고나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쪽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의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아니, 내 자매는 식탁에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생각과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를 더러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어. 그랬구나. 그, 그런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